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월요일에 이어서 이 아테네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강의에서 이 지적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철학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라는 개념이 이 폴리스 체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리엔트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가지지 않은 이 서양 문명이 갖는 독창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이 자유의 개념과 아울러서 이 자유의 개념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 하지만 그 이후에 아테네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펠로폰네소스 전쟁,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의 성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가 가져온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폴리스 체제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의 성장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의 정복자 그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지중해 동쪽 구석에 그리스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 아테네가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이 식민 폴리스들의 이 범위를 한번 잘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문제는 대부분 그냥 지중해 유역으로 국한돼서 이 영역 표시가 되어 있지, 지중해 지역을 벗어난 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중해 해안 어느 곳에도 식민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민을 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독립적인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테네 민주화 과정에서, 그리고 각 도시 자치도 공동체 폴리스의 이 성장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이 중산층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다른 지역으로, 뭐 이오니아 지방이나 아니면 그리스 발칸반도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남부라든지 이탈리아 반도 남부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죠. 그러면서 독립적인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거는 사실상 모국과는 독립된 이 정치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모국 폴리스와
깊은 유대 관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은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독립국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민도시라는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하튼 이 지중해 해안 어느 곳에도 식민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흑해를 따라 러시아의 남쪽까지 진출한 뒤 코카사스 산맥을 넘어서서 이 영역을 확장했죠. 이러한 규모의 이 정확히 표현된 지도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침입에 대항하여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헤로도토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을 보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 헤로도토스가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리스인의 장점, 다시 말하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제 국가인 이 페르시아를 무찔렀다. 그리고 이 사실상 자유국가와 전제국가가 싸우면 당연히 자유국가가 승리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역사서술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국인 페르시아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테네의 완강한 국수주의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하죠.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유에 대한 관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인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여왕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으로서 싸우고 있다. 라고요. 또 다른 3대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에게 자유민이 아닌 노예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인들에게 필수적인 권리였죠. 자유가 가져온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을 통하여 그들은 오리엔트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자연은 공포 속에서 굴종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지성을 통하여 관찰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이거는 월요일 날 수업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 오리엔트에서 의사는 특수한 마법을 행사하며 신과 악령들의 세계에 능통한 마술사였죠.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에서는 이 의사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의사의 원래 의미는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에 능통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아테네의 절정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는 수백 개의 정치적 자치 공동체인 폴리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 폴리스, 식민 도시들도 사실상 정치적 자치 공동체고요. 그 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1000개 이상의 폴리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테네였죠. 그리스 국가들이 결성한 동맹의 맹주로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 중엽 페리클레스 시대의 정치와 문화의 면에서 절정기에 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었고요. 소피스트들에 의해 태동된 지적 혁명은 그 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대 철학 체계로 집대성되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궁에 빠지죠. 거의 한 3, 4시간은 수업을 해도 다 다룰까 말까 아주 중요한 철학자들입니다. 사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헷갈다가 그냥 맛보기로 그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죠.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펠로포네스 소스 전쟁 절몰자들을 위한 연설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던 아테네 사람들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인접 국가들 법률의 모범이 된 독창적인 헌법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에서부터 사적인 영역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질투 섞인 감시를 하거나 악의에 찬 눈길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무법한 시민이 되지 않는 개인주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까지 사실상 지금 우리들의 정서 속에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 연설 내용이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한 인물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자신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스인들은 외국인으로부터 흡수한 것은 무엇이건 결국에는 그것을 한결 훌륭한 것으로 바꾸어내었다. 예, 이 반도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대륙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사실상 많은 문화를 흡수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사실상 그 사회는 이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가 그랬고요. 반도국가였던. 그리고 고대 로마가 또 그 역할을 연이어 맡게 되고요. 또 스페인이 그랬고요. 또 아나톨리아 반도를 끼고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바로 터키도 사실상 반도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국가들은 이 대륙이나 해양 세력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또 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반도국가 사람들은 외국인으로부터 흡수한 것은 무엇이건 결국에는 그것을 한결 훌륭한 것으로 바꾸어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 제국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맹주로 등장한 아테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제국주의적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실상 동맹국이었던 주변 폴리스들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스파르타는 이런 아테네의 강압적 조치에 반발하였으며 그 결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와해의 길을 걷게 되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인간성이 상실된 전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이 빚어낸 어떻게 보면 인간성 상실이 이 사실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 아테네가 지게 만든 것이고 그 인간성 상실이 사실상 이 아테네 역병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질병의 역사를 하지는 않았군요. 제가 또 말이 꼬였네요. 약간씩 좀 학교마다 다르게 수업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내용이 여하튼 아테네 역병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역병 때문에 사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거의 아테네가 이겨가다가 이 역병이 돌면서 그냥 거의 와해됐다고.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그 역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싸울 군사력도 없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테네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더군요. 외국가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어 10,0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라고만 합시다. 100제곱미터 내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염병이 돌 이유가 없죠. 도시가 발달하고 교역이 활발해지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염병도 같이 묻어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질병과 이 어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에 다들 이 역병이 도는 이 전염병이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자, 특강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번 울고 먹는 건 또 그렇긴 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 한 측의 편을 들어 참가를 종용받았습니다.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 참가를 거부하였던 멜로스에게 아테네는 강압적으로
동맹국이 될 것을 강요했죠. 멜로스는 아테네의 위협에 대항하여 지금 항복하는 것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싸우는 동안만이라도 희망은, 다시 말하면 자유는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테네의 위협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멜로스의 이 처절한 저항에서 느낄 수 있죠. 그 결과 벌어진 멜로스 전투에서 아테네는 멜로스 섬의 성인, 남성 전원을 살해했고요. 여자와 어린이 모두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살과 이 노예화였죠. 대부분 이 멜로스 전투에서와 같은 전투 양상, 이 패전국에 대한 대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멜로스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변 동맹국들의 지지가 철회되게 되죠. 자, 다음으로 마케도니아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가 내분을 겪으며 약화되자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왕국은 세력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 북부의 테살리아 지방 이북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북쪽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냄으로써 그리스의 국경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고구려의 삼국시대 고구려의 역할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고구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백제와 신라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백제 고구려 얘기가 나오니까 저번에 학회를 한번 갔더니 한국사 학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조나 그 박격거세의 조를 보면요, 이 사실상 말갈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갈이 이 한성에 오고 신라 경주, 다시 말하면 금성까지 쳐들어오는 모습을 여러 이 온조조나 박격거세 조의 삼국유사, 삼국사기 가릴 것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었던 거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상 그 온조 백제와 그 박격거세 신라 세력에 대해서 사실상 수능을 거부한 세대 사람들, 혹은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을 이 말갈이라는, 어떻게 보면 말갈족이 아니라 이 야만인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예,
이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을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바르바로이, 즉 미개인이나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르바로라는 말은 바바바바바바바바,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요? 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이 사실상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서북 쪽으로 이제 로마가 진출을 하죠.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로마에 저항하는 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상당히 고민들 많이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이 갈리아 골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갈리아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위쪽을 딱 봤더니 거기에 또 이상한 야만족들이 잉글랜드 섬에 살고 브리튼 섬에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동쪽을 봤더니 또 말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갈리아와는 약간 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말도 갈리아 말과는 또 다른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게르만입니다. 사실상 갈리아나 바로이나 또 이 게르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미개인, 야만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왕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마케도니아 왕은 왕위를 세습했지만 군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암투와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귀족들의 평의회가 또한 이 왕권을 제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기에 이 원로원이랑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의 이익에 반하는 왕이 권좌에 오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또 이 귀족들의 평의회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나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귀족층은 자신들이 헬레네스, 즉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헬레네스라는 말은 요새도 쓰고 있죠. 그리스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이 그리스라고 국명을 적는 게 아니고 이 헬레네스라는 이름을 달고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을 헬레네스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하죠. 이 헬레네스는 바로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은 스스로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시제로 모시는 그리스 동남부의 도시 국가인 아르고스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 헤라클레스를 시조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숭상하며 도입했고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게임에 참가할 권한까지 쟁취했죠. 플리포스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필리포스 2세에 대해서는 그냥 잠시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0살이 되기 전에 섭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조카였던 어린 왕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단종 얘기가 생각이 나죠. 옆으로 또 시작하면 옆으로 많이 새니까요.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 동안 테베의 인질로 있으면서 그리스의 정치제도와 전쟁 방식을 배웠던 필리포스는 다른 마케도니아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화의 신봉자였죠. 마케도니아 내부를 평정한 뒤 남쪽의 그리스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암피폴리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 노다지였어요. 그 지역 내에 있던 판가이오스 산에서 이 채굴된 금과 은의 광산은 막대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필리포스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외국인 정치가들을 뇌물로 매수하기도 했고요. 군대를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최강의 전투부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뭘로요? 바로 금과 은광산에서 채굴한 막대한 금과 은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필리포스는 당시 적대 관계에 있던 그리스 북부의 테베, 테살리아, 포키스의 내란을 틈타 점령하게 됩니다. 에게바다 북부 해안으로부터 흑해까지의 해안을 정복하게 되죠. 아테네는 기원전 338년 보에오티아의 이 케로네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몰락하게 됩니다. 케로네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2년이 지나 이 필리포스가 암살이 되게 되죠. 예. 자, 오늘이 이제 10주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차 과제를 받아야지 되지만 저번 주에 이미 받았었죠. 그래서 주차 과제를 따로 걷지는 않겠습니다. 이 폴리스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면 수업이라면 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비교하는 사실상 역사 속의 제도들이죠.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를 얘기하고요. 대의민주주의는 현대 1800년대, 1800년대 중반부터 있게 되는 이 자신을 대신해서 나의 말을 해줄 사람을 뽑아서 이 국회로 보내는 그러한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일단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지금 5천만 인구가 있죠. 대한민국이 한 5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권자의 수는 3,5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3,500만 명이 한 군데 모여서 모두 생업을 내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서 뭐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또 각자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지 되는데요. 3,500만 명이 1분씩만 하더라도 3,500만 분인데 그러면 몇 시간이 되는 거죠? 며칠이 되는 거죠? 정확히 계산이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갑자기 잘 돌던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계산이 안 되는데요.
여하튼 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말 잘하는 친구는 뭐 1분만 얘기하라고 그래도 뭐 10분도 얘기하고 뭐 1시간 마이크 잡으면 1시간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1분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또 그렇고요. 여하튼 직접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할 수가 없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동규모도 너무 큰 것 같아요. 동이면 뭐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동시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1분씩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수업이 수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네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